오늘 이야기를 들을 부분은 어, 이제 요즘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리잖아요. 근데 마이크로바이옴은 이제 우리 인간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개인 맞춤형으로 뭔가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또 매체들을 많이 접했냐에 따라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이해하는 수준 자체가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단어를 오늘 여기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분을 기준으로 해서 초보적인 수준에서부터 하나씩 좀 건강에 대한 솔루션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저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소개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저는 94년도에 이제 박사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전공이 미생물학이에요. 그래서 미생물 생리학 중심으로 연구를 했고요. 석사과정 때는 바이러스 연구실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박사과정 때는 생화학연구실, 유전체 연구실 이런 곳에서 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한 분야는 어, 그, 뭐죠?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폐수 처리 시스템에서 중금속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미생물을 이용해서 그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 생체 신호를 어떻게 전달을 받아서 세포와 세포 사이에서 어떻게 흐름이 이어가고 그것이 유전자가 발현되는 수준까지 만들어져서 신호가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지 그런 관련 연구도 했었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문의 길을 쭉 걸어갔으면 다행인데 제가 중간에 이제 고시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아메하게도 되어가지고 다이아몬드로서 성취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이제 대학에서 강의하던 것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는요, 일반 미생물학, 그다음 해양 미생물학, 그리고 환경 미생물학 이런 과목들을 제가 주로 담당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파운더스 EDC로서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새로운 형태의 건강 관련 부분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제 전공하고 또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다른 곳에서 듣지 못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이해 쉽게 전달해 줄 수 있어서 다행이기도 합니다. 그럼 마이크로바이옴이 뭐냐? 마이크로바이옴이 자, 마이크로라는 말은 작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작은 거. 그래서 네, 미생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옴이라는 것은 뭐냐? 이 바이옴이라는 것은 그냥 유전자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 인간들의 유전자를 뭐라 그러나요? 유전체 자체를 게놈이라 그러죠. 그죠? 게놈. 지놈이라 그러죠. 게놈. 그런데 그럼 우리 인간들도 유전자들의 총합이 있지만 게놈이 있지만 미생물들도 이 총합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 인간하고 좀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게놈보다는 마이크로 바이오옴이라는 붙인 거죠. 옴이란 말이 이제 전체 합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 바이옴 그러면 우리 인체 내에 살고 있는 미생물, 즉 세균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의 총합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 또 미생물들의 또 생태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 말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생태계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하게 되면 조금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계속 듣다 보게 되면 조금 더 쉬워질 거예요. 자, 이게 서해안의 갯벌입니다. 갯벌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이 갯벌 안에는요. 이 진흙이죠, 그죠? 이 진흙층은요, 거의 한 1mm, 2mm 수준 넘어가게 되면요, 이 너무 그 모래 입자들이 균일하기도 하고 사이즈가 너무 작기 때문에 촘촘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공기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층 자체는 모두 다 미생물층이에요. 미생물들. 그래서 이 미생물들이 생태계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 식물은 빛 에너지를 받아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으로 만드는 탄소를 몸으로 만드는 동화시키는 작용, 탄소 동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식물들은 생태계에서 생산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동물들은 어떨까요?
동물들은 생산해 놓은 이 영양소들을 그냥 갉아먹는 거죠. 동물들은. 그래서 소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미생물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죽게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서 땅으로 영양소들을 뿌려줍니다.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분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갯불 속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세균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겠죠. 굉장히 많은 세균들의 생태계겠죠. 그리고 세균들이 있으면 그 안에 유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유전자에서 만들어내지는 단백질들이 효소도 있을 수 있고요. 일반 단백질도 있을 수 있고요. 기능성 물질도 있겠죠. 그런 것이 범벅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요 갯벌입니다. 그래서 이 갯벌을 좋은 갯벌을 떠가지고 화장품을 만들기도 하죠. 일명 머드팩이죠. 머드팩 속에서는 그죠, 미생물들과 미생물들의 유전자에서 만들어내는 물질들 이런 것들이 기능성을 해서 분해자 역할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단백질 분해도 하지만 지방 분해 효과가 특히나 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으로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생태계에서 자, 이 지구라는 곳에서 이 갯벌이라는 곳에서 미생물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면 갯벌이 썩어버리겠죠. 그래서 이 갯벌을 간척을 해가지고 매립을 하거나 이런 것을 그죠, 굉장히 우리나라가 곡선화를 그죠, 직선화를 만들면서 서해안을 간척 매립 사업에 진행을 했었는데 갯벌이라는 것이 생산성에 어마어마하다는 것이 알게 되면서 사실은 요즘 보건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이라는 이 세균들의 작용들,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오는 단백질에 의한 작용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나 갯벌의 생태계에도 중요한 역할이죠. 자, 두 번째는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미국입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열천에 오늘 오전에 강의를 하면서 옐로스톤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옐로스톤은 미국에서 가장 허파라고도 볼 수 있는 국립공원인데 면적 자체는 우리 남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정도의 큰 국립공원이에요. 그래서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열천이 있어요. 온도가 80 내지 100도 정도까지 올라가요. 이런 온도에 있어서도 이거 보이시나요? 파랗게 보이시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유황에 흘러서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만약에 이곳에서도 생태계가 돌아가지 않으면 이곳은요 썩어버립니다. 썩어서요 냄새가 치독스럽게 나는 공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근접할 수 없는 공간으로 가버려요. 국립공원에서 의미가 잃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곳에서 누가 살까요? 이런 뜨거운 곳에서도 누가 사느냐 하면 미생물들, 세균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뜨거운 곳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들에서 그러면 이 뜨거운 곳에서 사니까 어떨까요? 그 단백질들은 온도에 대해서 저항이 있겠죠. 온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온도는요 37도가 넘어가 버리게 되면 기능이 약화되어서 42도쯤 올라가면 정지해 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서는 80도씨, 90도씨에서도 작동하는 단백질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 가지고 여러분들 코로나 검사할 때 보게 되면 PCR 하죠, 그죠? 그 PCR 할 때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이라고 이때 쓰는 단백질 이 효소들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생물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효소 가지고 PCR 장치를 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이 생태계는요, 이렇게 뜨거운 곳에서 살아가요. 자, 이 생태계 중요한 이 미생물들은 어느 정도까지 사느냐 하면요. 네. 용암에서도 살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용암에서도. 그리고 어, 저 바다 밑에 있는 열수에서도 살아가요. 그래서 저도 미생물 학자로서 동경했던 것이 어떤 거냐면 용암 지역에 가가지고 용암을 이렇게 우주복처럼 입어서 용암을 떠가지고 거기서 미생물을 체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미생물이라는 것은 이 세균이라는 것은 지구 곳곳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재미난 기능을 해요. 이 소예요, 소. 자, 소입니다. 소는요, 육고기를 먹습니까? 풀을 먹습니까? 풀. 풀을 먹죠. 네. 풀을 먹는데요. 그럼 이 소가 풀이라는 것에는요, 대부분 셀룰로스라는 정말 분해가 어려운 탄수화물이 들어있어요. 정말 복합 탄수화물이거든요. 이런 셀룰로스, 이런 것들, 그죠, 섬유소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난분해성이에요. 엄청난 분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풀들을 먹으면서 그곳에서부터 탄수화물을 만들어내고 영양소를 받아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가
그런 효소들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에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럼 어디, 그럼 소에서 그러면은 그걸 먹고도 어떻게 자랐는데? 라고 연구를 해봤더니 소는요, 위가 밥통이 4개예요. 첫 번째 위, 1위라 그러죠. 네. 폭이라 그래요. 1위가 있고요. 두 번째 위, 세 번째 위, 네 번째 위가 있고, 네 번째 위를 통과해가지고 소장으로 가고 대장으로 가요. 그러니까 독특한 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첫 번째 위 있잖아요. 여기 위에 미생물들하고 공생을 시키는 거예요. 미생물들을. 어떤 미생물들? 어, 그죠? 그 셀룰로스라든지 리그닌이라든지 이런 복합 나무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풀잎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섬유직들, 이런 섬유소들, 이런 섬유소들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가지고 있는 그 미생물만 여기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풀을 뜯어먹고 여기에서 미생물하고 범벅을 만들어 줘요. 세균하고. 그러면 세균은 어떨까요? 너무 좋겠죠. 너무 좋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균들이 밖에 있을 때는요, 너무 배고파요. 음식이 안 들어오니까. 근데 소에 따뜻한 곳에 가가지고 들어앉아 있으니까 소가 계속 먹이를 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세균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세균들은 소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풀 속에 들어있는 섬유소들을 분해를 시켜가지고 다시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범벅을 시켜가지고 다시 범벅된 상태에서 이것을 분해시키면 이 분해된 걸 다시 손은요 꺽 하고 내어가지고 다시 되새김질을 해서 다시 위쪽으로 돌려줘요. 그래서 소, 사슴, 염소 이런 것들을 반추동물이라고 그래요. 되새김질 동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 노후를 위해 가지고 사슴을 키운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슴 목이 길잖아요. 목이 길잖아요. 재밌는 모습을 봐요. 평소 때 여물을 먹어요. 이렇게 풀을 먹어요. 여물과 풀을 먹어요. 풀을 먹고 있다가 휴식 취할 때요. 이걸 올려요. 올리는데 이게 보여요. 목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 게 보여요. 그래서 꺽꺽꺽 씹어가지고 다시 대식임질 해가지고 울컥 또 삼켜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소나 양이나 이런 어떤 반추 동물들은 세균이라는 것을 자기가 위라는 공장을 하나 내어주면서 공생을 시켜가지고 서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자, 똑같은 비슷한 희한한 동물들이 하나 있어요. 그 희한한 동물이 어떤 거냐면 바로 일반 깨미가 아닌 흰깨미예요. 일반 깨미가 아닌 흰깨미가 이런 역할을 또 해요. 자, 일반 깨미들은요. 잡아서 먹고 살아야 돼요. 강력한 이 앞에 턱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곤충들을 먹고 잡아 먹어야 돼요. 육식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흰깨미들은요. 그렇게 하니까 굶어 죽을 수가 있잖아요. 내 앞에서 바로 곤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흰깨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널려 있는 게 풀이에요. 나무예요. 그래서 나무를 이 턱 가지고 사각사각 씹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 돌려주게 되면 이 위에서는요. 다시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가지고 있는 미생물들, 세균들을 딱 막에다가 붙여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세균들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흰개미도 도움이 되어서 흰개미만큼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다 분포를 하고 있는 거죠. 시골에 가게 되게 되면 나무가 있으면요. 나무가 점점 사가서 자꾸 쓰러져 나가요. 기둥 같은 게. 그 이유가 뭐냐면 흰개미들이에요. 그래서 흰개미들이 접근 못할 수 있도록 페인트를 계속 칠해야 되거든요. 악성 물질들을. 그래서 이런 흰개미들 공생하고 있는 거죠. 자, 아, 그러면 소나 지구에서도 미생물들을 공생을 시키는 거죠. 생태계가 돌아가려고 하면. 그러면 소도 생태계가 돌아가려고 하면 음식을 통해서 돌아가려고 하면 자기들도 미생물들하고 공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깨미도 공생해야 되고요. 흰 깨미도. 그럼 우리 인간은요? 우리 인간도 공생을 한다고요. 그 음, 공생하는 미생물들의 유전자의 합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유전자를 게놈이라 그러는 거고요. 근데 놀랍게도 보세요. 인간의 유전체는요, 2만 개 유전자예요. 그래서 2만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여기서 필요한 단백질, 그리고 효소들, 다음 필요한 다른 구조 단백질, 여러 가지 단백질들을 만드는 유전자가 2만 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인체의 모든 균형들을 맞추기에는 맞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석연치 않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래서 왜 사람은 질병이 걸리는 거지?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어요. 식습관과 생활 습관 때문에 대사성 질환이 생기고 정신질환이 생기고 모든 질환이 생기는 걸 알았지만
우리 인간의 유전체에 의해서 유전 정보만 파악하면은 우리 인간이 어떤 질병에 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러면 유전자를 치료를 해버리게 되면 우리 인간은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게놈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위력을 발휘했어요. 저도 게놈 프로젝트의 일부를 담당했을 거예요. 지금 게놈 프로젝트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었는데도 질병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윤제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알고 봤더니요,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공생하고 있는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이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종으로 따지면 몇 종 있느냐면 100종에서부터 1000종이 있어요. 1000마리가 아니라 이것이 개수로는 20쪽에 30쪽에 있어요. 이론상으로 계산했을 때.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유전체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의 총합, 마이크로바이옴의 숫자를 재보니까 200만 개에서 400만 개의 유전자가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 의한 2만 개의 유전자 가지고는 질병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체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 인간 건강과 질병을 일으키는, 건강하게도 하고 질병을 일으키게 하는 이 원인 자체는 인간의 유전자가 아니라 공생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200만 개, 400만 개 가지고 있는 이 유전자들, 우리 외래 유전자들, 결국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여기에 대한 논문들이 너무 많이 나오면서 이제는 건강에 대한 해법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마이크로바이옴 하고 이야기 나누는 거죠. 자, 네, 그럼 조금 마이크로바이옴 좀 이해가 됐습니까? 네. 네, 만약에 소에서 소 1번 위에 있는, 혹 위에 있는, 그게 있는 또는 흰개미에 있는 위에 있는, 그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 있는 공세하고 있는 그 유전자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없애버리면. 소는 죽겠죠? 흰개미도 죽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에도, 우리 사람에게도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거처럼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흰개미나 여기 있는 그 소처럼 이런 거는 어떻게 되죠? 아예 하나에 키울 수 있는 위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생물을 키울 수 있는 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인간은 좀 이런 거보다 덜 진화됐어요. 소보다도 덜 진화됐고 흰개미보다도 덜 진화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장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인체 내에 있는 우리 장기에 막에다가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막에다가. 그럼 어디 붙여줄까요? 피부에도 붙여주겠죠. 콧구멍, 그죠? 점막 있는데, 그 다음에 그죠? 폐로 들어가는 이 기관지 있죠? 붙여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성들의 가장 중요한 장기인 산도 쪽에 속하는 질에도 붙여준다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일 긴 쪽이 어딜까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연결되고 있는 위를 지나서 12지장을 지나서 소장과 대장 속에 있는 그 긴 튜브 속에 들어있는 꼭에서 안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막에, 소장막에, 대장막에 붙어 있는 게 있겠죠. 그러면 총체적으로 보니까 이런 소장과 대장 속에 붙는 것이 90 내지 95%가 여기 마이크로바이옴이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처럼 하나의 위를 딱 떼어내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장기에 있는 것 중에서 막에다가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아무 것이나 와서 우리 장기에다가 붙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붙느냐면요, 서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몸에서 하나의 미생물이 들어오게 되면, 세균이 들어오게 됐을 때는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람에게 어떤 효과를 줄 거냐, 이걸 봐야 되겠죠.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와, 그리고 너네들이 대사를 하면서 나오는 물질들과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유리하면은 내 막에다가 붙여줄게 라고 하는 정착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단은 미생물들은요, 들어오면 다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깥 세상 속에서는 음식을 한번 만나보지도 못하고 굶어 죽는 확률이 99.99%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몸에 딱 들어왔다 그러면요, 항상 풍부하게 먹거리를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세균들은 무조건 좋아요. 하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 선택해서 너는 받아주겠다, 받아주지 않겠다 되는 거죠. 안 받아주는 것은, 정착하지 못하는 것은 변을 통해서 밀려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변을 통해서. 그래서 정착성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독한 놈이 하나 있는 거예요. 계약서를 안 쓰고 들어온 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해균이에요. 이런 것들은 장에다가 정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파이크처럼 갈고리를 달아가지고 결국에는 감염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허용해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에 유리하게 되는 이런 인체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이 마이크로바이옴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 나쁜 것들 얘기는 하지 않아요. 유해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상태는 계약 관계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장에다가 먹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에다가 장에다가 딱 붙어야 되는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능하는 것들만 정착시켜서 공생관계를 오랫동안 이어온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공생관계 속에서도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죠?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없겠죠? 그러면 사람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에도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인종 차이는 어떨까요? 유럽에 사는 사람들의 식습관과 생활습관 다 한국 사람들의 생활습관, 식습관의 차이이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이태리에서 좋은 유산균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유산균은 아닐 수가 있어요. 계약 관계가 형성 안 되기 때문에. 요거 얘기 되셨나요? 네. 네. 그래서 맛은 있겠지만, 예. 이게 지금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녹화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녹화를 하게 되면 이 말하는데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 녹화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허용된 범위 수준만큼은 제가 얘기 드릴게요. 다음번에는 녹화 안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옛날엔 잘 몰랐었어요.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과정들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엄마로부터 나올 때 산도로부터 질에 있는 유산균들을 입에서 먹으면서 우리 태아들은 그죠? 엄마의 질 속에 있는 유산균을 먹으면서 태어나기 때문에 유산균이 확 올라가요. 그런 다음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산균들이 줄어들면서 대장균이나 스트랩토코커스 같은 균은 균일한데 그 차이가 많이 없어요. 하지만 박테로이즈라든지 유박테리움 같은 유해균들이 득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는 알았어요. 장 속에 소장과 대장 속에서 유산균들이 적어지면서 즉 마이크로바이옴의 숫자가 떨어지면서 자 이건 다양성은 몰라요. 다양성을 몰랐어요. 숫자가 떨어지면서 질병이 생기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는데 핵심적으로 알게 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이 연구 논문 결과인데요. 인간에 있는 유전체는 2만 개라 그랬죠. 인간에 있는 유전체는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각각 다른 사람 6사람 중에서요.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반운이에요. 까만 색깔 있죠. 이것이 검은 색깔로 칠해진 것이 바로 유전자가 동일한 거예요. 1번 사람이든 2, 3, 4, 5, 6번이 모두 공통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요만큼의 빨간 거예요. 나머지 부분 있죠? 머리 끝부분에 있는 거 요만큼 있잖아요. 한 1% 정도 수준? 그죠? 이런 정도 수준만 유전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전자 차이에서 다양한 질병이 생기는 원리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다시 복습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죠? 2만 개 유전자에 의한 이 효과보다는 200만 개, 400만 개 유전자에 의한 마이크로바이옴의 위치, 상태, 이런 종 다양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요. 완전히 유전자의 차이가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죠? 이것에 의해서 질병이 생기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유전자가 동일한 일란성 쌍생아를, 일란성 쌍둥이를 다른 곳에 키웠어요. 위탁을 했어요. 그래서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다르다 보니까 얘가 키도 달라지고 질병도 달라지고 상태가 달라지는 거죠. 약간. 그래서 페노타입 얼굴 자체는 크게 변형된 건 없지만 질병 상태는 너무너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식습관과 생활습관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식습관과 생활습관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의 종류가 달라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더욱더 연구를 많이 만드는, 그래서 새로운 질병을 예견하고 예방하는 쪽으로 접근해서 들어가는 거죠. 어쨌든 병원에서의 처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단 질병을 걸려버렸으면 병원에서 처리를 해야 돼요. 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요, 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병이 안 걸리게끔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미리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제는 전체적인 이론적인 부분을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도회식으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자, 여기 안쪽에 있는 것이 소장이에요. 이 바깥에 있는 것이 대장입니다. 그래서 소장과 대장 속에는요, 우리들이 알고 있지 못하는 20조 개 정도의 미생물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 20조 개에서 200만 개에서 400만 개의 유전자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첫 번째, 이 미생물들이 어디 존재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장사의 소장과 대장 그 중간에 떠 있는 것은요, 밀려내려 와가지고 힘없는 거니까 이제는 목숨을 다하거나 우리 사람들이 필요 없다라고 판단해서 밀어내버리는 거거든요. 변으로 나가버리겠죠. 어디 존재하냐면 막에다가 붙이는 거죠. 막에다가 붙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미생물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유해균들이 만약 들어왔어요. 자, 우리들이 똑같이 회를 먹고 비브리오 콜레라균에 감염이 됐어요. 그런데 네. 어떤 사람은요, 이 장의 소장과 대장에 막에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지고 있는 미생물들이 유산균들이 도포를 쫙 해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어떤 외부 유해균들이 들어오더라도 갈고리를 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침입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먹어도 어떤 사람은 콜레라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걸렸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위중증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약화된 상태에서 그냥 조금만 이렇게 휙 시원하면 낫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미생물 자체가 막에다가 쫙 깔려 있는 상태가 유해균들을 퇴치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이게 첫 번째 기능이고요. 두 번째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 하면 여기서 두 번째 유전자에 의해서 단백질들을 내는 거죠. 유전자에 의해서 단백질들을 이 단백질들이 그죠? 단백질들이 중간 매개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백질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단백질 속에서는요, 단백질 자체로 영향을 주는 것도 있고 효소로서 기능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효소로서 기능하는 것은 물질들을 분해해서 다른 물질을 바꿔낼 것 아니에요. 이 바꿔내는 것이 바로 대사산물이라고 그래요.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그래요. 대사산물이에요. 이런 대사산물들이 어디로 갈까요? 혈관벽을 뚫고 들어가고 또는 림프관을 뚫고 들어가서 몸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거죠. 들어가서 어떻게 할까요? 뇌에다가 영향을 주고 면역세포에다가 신호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우리 인체가 가지고 있는 세포에서 나오는 단백질과 네, 됐습니까? 정리됐습니까? 인체에서 나온 단백질과 효소들에 의해서 나오는 대사산물들에 의해서도 우리 세포끼리 뇌와 장과 간과 뇌와 장, 뇌와 간, 뇌와 그죠? 그리고 호흡기, 뇌와 식도, 뇌와 위 이런 것, 장과 위 죄송합니다. 이 장하고 모든 관련된 건데 갑자기 소비 들리면서 제가 헷갈리기 시작했나요? 장하고 모든 인간의 그죠? 장기들하고의 인간 세포에서 나오는 단백질과 효소들에 의한 산물들에 의해서 연결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미생물들에 의해서 외주를 줘서 용력을 주는 거죠. 이 친구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오히려 면역 기능을 담당을 하고, 그죠? 뇌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 만드는 세포에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소장과 대장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미생물 자체 그리고 단백질들, 효소들, 자 그리고 이 효소들에서 만들어낸 분해 산물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뇌로 전달돼 가지고 두뇌 건강을 담당하고요. 자 심장을 전달돼서 심혈관 질환을 그죠? 심장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간에다가 연결을 시켜줘 가지고 간을 튼튼하게 만드는 그래서 장뇌축이라 그러고 장심장축이라 그러고 장간축이라 그러고 이래서 장으로부터 모든 것이 축처럼 연결돼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포스트 바이오틱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인체 내에서 존재하고 있는 우리 세포에 의한 유전자에 의한 물질보다는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한 이 유전자 물질이 훨씬 더 강렬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 아까 얘기했죠. 만약에 흰개미에서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담당하고 있는 그 미생물들을 제거하게 되면 흰개미는 죽어버리겠죠. 하나의 위로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소도 풀을 못 먹겠죠. 그럼 죽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에도 외주를 준 이 미생물들
오랜 시간 동안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진 계약 관계에서 너와 나가 딱 붙어 있는, 장막에 붙어 있는 이런 유산균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산물들에 의해서 우리 인체가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걸 드러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뇌와 연결되는 것을 드러내버린다면, 부족해진다면 어떻게 될까?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요걸 연결하는 이 미생물들을 사라지게 만들어버린다면 뇌가 문제가 되겠죠. 심혈관 질환을 연결하는 것을 없애버린다면 심혈관 질환이 생기겠죠. 간 질환이 생기겠죠. 이런 식의 구성에 대해서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균형 상태, 우리가 태고적부터 우리 인간에게 만들어지는 이 균형 상태를 깨뜨리는 뭔가 식습관과 생활 습관의 불균형 상태를 만들게 되면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감염에 취약하고 천식, 아토피 등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고 알러지 질환이 생기는 거죠. 요즘 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식, 아토피 등에 대한 자가 면역 질환이 생깁니까? 이 원인들이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장 속에 들어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만들어내는 미생물들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자, 대사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성을 유지하고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지방 축적이라든지 식욕 조절이라든지 이런 호르몬 조절하는 역할들을 누가 있느냐?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대사산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지방이 쉽게 축적돼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쪄버리거나 뚱보균으로 그러는 거죠. 그죠? 또 당뇨, 심혈관 질환이 생기는 거고 이런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신경기능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처음에는 이 기능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죠. 왜? 장에서 문제가 되어서 그죠? 유해균들이 만들어내는 그 독소에 의해서 장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자궁에 영향을 준다든지, 그죠? 이런 것들은 이해가 좀 됐었어요.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네, 이 대사산물들이 림프관을 통과하고 혈관을 통과해서 피도리를 하면서 전신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소화 기능을 영향 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탄수화물 대사, 단백질 대사, 지방 대사 이런 것들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 피부나 치아 같은, 그죠? 이빨에 붙어 있는 미생물들의 상황, 그죠? 이빨에 붙어 있는 미생물들의 플로라, 이빨 세균들이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것이 충치균에 의해서 공격받았을 때 치아 질환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부에서 이런 미생물들의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보호가 돼 있었는데 이것이 만약에 너무 깨끗이 씻어버린다든지 어떤 위의 환경에 접속됐다든지 라고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얼굴 같은 경우에도 강 알칼리를 집어넣어 뿌린다든지 약산성 화장품을 써야 되는데 밸런스가 딱 깨져버리게 되면 피부 질환이 여기서 트러블이 생기게 되겠죠. 건선, 아토피 이런 것들이 요거는 장 이외의 것에 생기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모두 다 장입니다. 신경계, 그죠? 파킨슨병, 자폐 스펙트럼, 우울증 이거 다 장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장질환은 물론 장질환 문제겠죠. 크론병, 과민성 대장 증후군, 직장암 이런 것들 모두 다. 그 다음에 대사질환도 세상에 이 장 속에 들어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네, 세균성 질염, 간경변증, 만성 신장증, 그 다음에 순환기 계통, 그죠? 심혈관 질환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장 관련해서 생기는 질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쪽 치아라든지 피부 쪽으로는 그렇게 많은 영향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95%가 신경, 장, 대사, 기타, 그죠? 순환계 질환 쪽에 속하는 장과 관련된 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이제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조금 더 이해가 되기 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요. 옛날에는 프리바이오틱스는 잘 몰랐고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하고 포스트바이오틱스 이 두 가지만 생각하셨어요. 프로라는 말은 앞으로라는 말이거든요. PRO 앞으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본다는 말을 프로에다가 스펙트럼이라는 붙여가지고 프로스펙스란 이름에서 전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발로까지 만들었죠. 그죠? 프로스펙스란 이름으로. 그래서 프로라는 말은 앞이란 말이고요. 포스트라는 말은 그 뒤에예요. 포스트, P-O-S-T. 그래서 포스트란 말을 옛날에 편지 쓸 때 내용을 쓰다가 아차 놓쳤어. 그럼 이런까지 다 적었는데 놓쳐버렸어. 그러면은 우리말로는 추신 그러죠. 덧붙여서 보낸 서신에서 추신이라는 거고요. 영어로는 포스트 스크립트에서
S라는 말을 써서 붙이는 거죠. post라는 단어가 D라는 단어예요. 후에. 그러면 미생물 자체가 먼저겠죠. 그래서 포스터, 그죠? 프로라는 붙여서 프로바이오틱스라게 되면요. 바이오틱스라는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그러면요. 장내 유익균들을 이야기해요. 유익한 균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하고 이 장내 균들하고 계약 관계에서 막에 딱 붙어 있는 것들, 그리고 성장하게 되면 노후화가 되게 되면 늙어가지고 나중에는 변을 놔버리겠죠. 건강한 것은 막에 붙어 있는 거예요. 막에 붙어 있는 것은 건강한 거고요. 떨어져 나온 것은 노후화가 된 거예요. 이제 새롭게 가는 거죠. 새롭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 장내 유익균들이 있잖아요. 요 유익균들을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럼 이 유익균들이 어떻게 할까요? 먹이를 먹고 배설을 할 거잖아요. 배설을 하면서 효소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대사를 진행하면서 대사 산물들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 물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물질들은 요것에 의해서 뒤에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포스터 바이오틱스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는 미생물들 얘기하는 유익균을 얘기하는 거고요. 포스터 바이오틱스는 유익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을 이야기해요. 요 물질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림프관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혈관을 통과해서 전신을 통해서 모두 다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만약 이것이 분비가 안 되면은 질병이 오는 거란 이야기죠. 이 전령들이 없어지니까, 신호물질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유익균들의 대사 물질이죠. 영양소로서는 비타민 B군, 뭐 아미노산들도 있고요. 항균, 활성, 펩타이드, 박테리오신, 박테리아를 세균을 죽이는 물질, 그다음 각종 효소 이런 것도 있지만 short chain fatty acid에서 단실 지방산에서 이런 것들, 기타 등등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걸요. 면역에 신호물질을 줘요. 면역을 중매시켜줘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옛날에 이걸 잘 몰랐을 때는요. 가만히 보니까 장내 유익균들이 공통적으로 내는 게 있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뭘 내느냐 하면은 유해균들을 없애기 위해서 유해균들은요 싫어하는 게 두 종류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온도가 높은 걸 싫어해요. 온도가 높은 걸. 그래서 자, 우리 인체 내에서는 균일한 온도니까 좋아하는 거죠. 유해균들이 좋아해요. 근데 또 하나 유해균들이 싫어하는 것은 뭘 싫어하냐면요. 산 성분을 싫어해요. 산 알칼리 할 때 산. 그래서 산성. 그죠? 그러니까 산성 중에서 강산 들어오게 되면 황산, 염산 들어오게 되면 사람 자체가 죽어버리니까 안 되는 거니까요. 약산이에요. 약한 산이에요. 이 약한 산에 의해서 유해균들은 터전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봤더니 유해균들을 봤더니 첫 번째 조건 자체가 뭐냐면 유해균들을 없앨 수 있는 유기성산을 만들어내는 거죠. 유기성산. 그래서 유자 쓰고 기자를 가로 붙여버리고 산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유산균하는 게 유기산을 유산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기자를 청약해 버린 거죠. 그래서 유산을 만들어내는 균인 거죠. 세균인 거죠. 그래서 유산균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유산균을 하지 않습니다. 장내 유익균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유산에 대한 기능보다는 다른 대사성 물질은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다양한 물질들이 너무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니까. 옛날에는요 그냥 유산 자체가 너무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산균 그러다가 장내 유익균 그러기도 하고 좀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자, 요거 있죠. 그러면 우리 인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려고 하면 첫 번째 뭐 해야 될까요? 프로바이오틱스들이 다양하게 존재해야 되겠죠. 200종 내지 400종 있다 그러니까 100종 내지 1000종 정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에는 200종 400종 있다 그러거든요. 다양하게 있어야 되겠죠. 자, 그다음 뭐죠? 인체를 그죠? 장하고 연결되는 모든 장기들에게 연락해줘 연락병들 만들어내야 되겠죠. 포스트바이오틱스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잘 조합이 잘 되게 되면 우리는 건강. 만약에 프로바이오틱스가 부족하든지 프로바이오틱스가 만들어내는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부족하게 되면 질병 상황이 가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속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건요. 자, 이렇게 유익균들을 우리 인체 내에서 붙여줄 때, 우리 인간의 계약서를 쓸 때 같은 영양소를 써버리게 되면, 음식물 통해서 같은 영양소를 써버리게 되면 인간이 먹을 영양소를 이 유익균들이 먹어버리면 우리 인간에게는 손해잖아요. 손해죠. 그래서 이미 계약서에서 붙여줄 때 경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분해하지 않고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인데 우리 인간이 소화효소가 없어가지고 우리 인간에게는 영양소가 아니야.
근데 너네들은 영양소를 가져. 라는 것들만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이 먹이를, 그럼 먹이는 뭘까요? 그죠? 유익균들에게 대해서 더 전의 일이죠. 그래서 펄이라는 말을 붙여요. 사전적인 의미죠. 사전, 사후에서 그 앞쪽 일이잖아요. 그래서 펄이라는 말을 붙여서 펄이바이오틱스 그러면은 이 유산균들의, 유익균들의 먹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먹이를. 네, 그래서 자, 그럼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유익균들의 먹이하고 우리들의 먹이는 다른 거죠. 그러면 우리들이 먹이보다는 유익균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를 우리는 식습관으로 먹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유익균들이 아니라 우리의 입맛에 맞는 것만, 맛있는 것만 먹으면 이 유익균들의 먹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유해균들의 먹이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식습관이 잘못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익균이 성장 안 하고 유해균들이 막 성장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개를 초점 맞추셔야 돼요. 아, 유익균이 좋아하는 먹이,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어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네. 유익균들이 장점막에 붙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 장점막에 붙어 있는 것이 잘 기능을 해서 포스터바이오틱스를 잘 만들어내야 되겠구나. 됐죠? 이 세 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유산균 제제를 먹는다면 싼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유산균 제제 안에서 전투 식량을 가지고 들어가느냐가 중요해요. 전투 식량을 가지고 들어가느냐. 두 번째, 생균으로서 가고 있느냐, 죽은 균을 집어넣느냐. 생균은 붙을 수 있고 죽은 균은 안 붙을 수 있죠. 그래서 생균을 집어넣어야 되죠. 두 번째, 생균을 집어넣는데 그 생균은요, 종 다양성이 풍부해야 되죠. 그런데 일반적인 시중에 있는 제품들을 보게 되면요, 제품 숫자만, 균 숫자만 따져가지고 종 다양성이 없이 한 종류만 집어넣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게 대부분 한 종이에요. 왜? 그게 싸니까. 그래서 종 다양성을 집어내야 되겠죠. 많은 종류를 집어내야 되겠죠. 한 개보다는 두 개로, 두 개보다는 세 개로, 세 개보다는 네 개로, 네 개보다는 다섯 개로. 자, 이해됐나요? 종 다양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이게 들어갔다 하더라도요, 이제 위험을 만나요. 어떤 위험? 위산에서 보호돼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담즙산에서 안 죽어야 돼요. 산 두 개를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장에 도달해가지고 딱 붙어줘야 돼요. 이게 정착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에 견디는 내산성과 위산과 담즙산에 대한 내산성과 그 다음에 장에 딱 붙어있는 정착성이 보존돼야 돼요. 그런 유산균을 먹어야 되니까 특허 제품을 골라내야 되겠죠. 특허 제품을요. 자, 그런 다음에 붙으면 뭐예요? 붙어서 이제는 음식물 통해서 식이섬유가 잘 들어온다면 또는 프락토 올리고당이나 이눌린 같은 게 잘 들어온다면 들어와 가지고 이제는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잘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러면 이 포스트바이오틱스 유산균에 의해서 유익균들에 의해서 어떤 유익균들은요 면역에 관련되는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내고 어떤 균들은 그죠 탄수화물 분해 잘하는 것 아니면 지방 분해 잘하는 걸 만들어내고 이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유산균 종류들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충분한 양이 들어있는 것을 넣어줘야 되겠죠. 자, 이게 기본인 상태에서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람들의 프로바이오틱스의 상황, 우리 장속에 들어있는 포스트바이오틱스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균주를 처방을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 맞춤형 그죠? 마이크로바이옴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인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은요. 개인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이기 때문에 이것과 프로바이오틱스 균과 그 다음에 포스트바이오틱스 이 두 개를 잘 변해서 조사를 잘 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게 어느 정도 있느냐 부족한 건 뭐냐 해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넣어서 개인 맞춤형으로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인 맞춤형으로 제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두 가지 분석을 하죠. 듀얼 분석을 마이크로바이옴 변에서 변을 채취해서 샘플 분변에서부터 그 다음에 포스트바이오틱스도 이 두 가지를 측정을 해서 그 다음에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은 어떻는지 그 다음에 기능적인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아이고 커서가 안 돌아가네요. 이런 것들을 다 본 다음에 보고서를 내주고 이렇게 또 하나의 솔루션을 제시해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그림을 보시면 좀 편하겠죠.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이 되겠죠. 그럼 마이크로바이옴 개인 맞춤형이 되려고 하면 요게 분석이 가능해야 돼요. 예, 그래서 당신의 장 속에 소장과 대장 속에 들어있는 그죠? 유익균들이 어느 정도 다양성을 가지고 있느냐 분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익균들의 종은 어떤 게 있느냐 콕콕 집어서 뭐가 있느냐 봐야 되고요. 그럼 유해균들은 어떻게 있느냐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건강 관련한 포스트 바이오틱스를 만들어내는 이 미생물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고 이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포스트 바이오틱스 이 대사물질들이 대사산물들이 존재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가지를 봐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당신의 식습관과 이런 것을 통해서 매칭을 시켜서 당신의 건강 상태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조치를 취해야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예견을 해주겠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솔루션을 이것을 드셔보십시오 하고 솔루션을 제시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분변을 받아가지고 두 가지를 다 분석해요. 미생물 분석과 그 다음에 대사산물 분석 두 개를 해서 그 다음에 변을 통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어떤 것들이 가장 적합한지를 하나의 맞춤형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하는 것도요. 미생물을 분석하는 것도 변 속에 들어있는 살아있는 균을 채취하는 게 아니거든요. 변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들의 조그마한 덩어리를 봐가지고서 이게 어떤 것이라는 걸 추적해서 어떤 종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체크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얼마나 많은 기술이 있어야 될까요? 요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대사산물들을 그 변 속에서 골라내서 대사산물들이 어떤 게 있느냐를 가지고 또 분석을 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나 이 미생물들 분석하는 것은요 연구가 좀 많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만 그죠 대사산물들 분석 자체는 연구가 거의 안 돼 있어요. 저도 네. 연구할 때 이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것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것들은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속해요. 그래서 이 기술을 하려고 하니까 한국 아메이 기술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쳐다보니까 빌 헬름 폴자펠 교수라고 이분이 1969년부터 미생물 연구한 저에게는 대선배님이시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 분야만 40년 동안 연구를 하셨어요. 40년 동안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분의 독보적인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 뉴트라이트 연구소하고 이 둘 다를 합작해서 시너지가 났겠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이 PMAS 기법이라는 거죠. PMAS 이런 거죠. 그래서 한번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메이 회사에서 만든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과 그 다음에 B사도 있고 C사도 있죠. 여기도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분석 기술 중에서 미생물 분석 기술을 그죠? NGS라는 NGS가 뭘까요? Next Generation Sequencing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세균 한 마리 한 마리를 세는 것이 아니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세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전자의 사체, 그죠? 변 속에 묻어 있는 그 유전자를 발굴해내서 그죠? DNA 염기서열 A, T, G, C라는 것을 분석하는 차세대 방법으로 현재 있는 방법이 아니라 신기술로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쫙하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신기술들 때문에 그죠? 시익권싱하는 신기술 때문에 친자 확인도 가능한 거고요. 사체가 있어서 백골에서부터 샘플 하나 채취만 하더라도 또 백골이 다 쓰러졌다 하더라도 흙을 채취해서 거기 나오는 유전자 하나라도 나오게 되게 되면 이 시퀀싱 기술을 가지고도 이게 어떤 사람이나 사람도 찾아내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변해서 미생물들을 추적해서 찾아내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 어마어마한 기술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기술을 아메이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기본적인 기술이고요. 근데 B사 같은 경우에는 PCR 기술이죠. 이 PCR 기술은 보편화된 기술입니다. 현재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PCR 기술은 코로나가 감염되었냐 감염 안 됐냐를 코를 통해 가지고 그죠? PCR 기계 돌려 가지고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단순 기술이야. 그러니까 정밀도는 좀 떨어지죠. 코로나를 찾아내는 거는 쉬워도요. 변 속에서 그 안에 들어 있는 그죠? 유익균들의 숫자, 개수 이런 것들 종류를 찾아내는 것은 너무나 많이 어렵죠. 그러나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하지만 기술은 NGS 기술 이 둘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아미는 어떻게 쓰겠죠? 포스트 바이오틱스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대사 산물들을 분석하는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분석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술이 여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특허 기술로서 피마스 기술이 없어요. 우리는 있는 거고요. 5주년을 진행하는데 기타 등등 하지만 맞춤형 제품으로 6가지가 있고 여기는 3가지가 있죠. 더욱더 세분화되어 있죠. 그러면서도 NGS 기술뿐만 아니라
그죠?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픽 방법 가지고 있는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금액은 변으로부터 측정하는 금액은 22만 원이고 23만 원 적어요. 그래서 훨씬 더 독보적인 기술이고 이거는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이겠죠. 물론 다른 곳에서도 연구를 많이 따라올 수 있겠지만 자, 암에 있어서도 똑같이 연구를 또 할까 안 할까요? 또 축적되게 연구를 많이 하겠죠. 앞으로는 차이는 더 벌어지면 벌어질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는 것 같아요. 자, 이렇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주는데 여기 볼게요. 여기 보고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석 항목에서 맞춤형 보고서까지도 만들어 주거든요. 이 보고서에서 얘는 공부를 시켜줘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떤 건지, 포스터 바이오틱스가 어떤 건지, 스토리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당신의 소장과 대장 속의 장 건강 상태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태를 여기다가 분석을 해줘요.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태를 분석해 주는데 어떤 식으로 분석하느냐면 당신의 장 건강 상태에서 다양성들은 표준 50% 수준에 해당되는 그죠? 삐끔친 부분, 요 부분에서 빨간 색깔로 당신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유해균들은 어떻습니다. 그 다음에 유익균들은 어떻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바이오틱스는 어떻습니다라는 전체적인 부분을 당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평균 숫자하고 비교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평균적인 사람이 건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평균보다 더 떨어진다면 질병에 취약하다라고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쁘다, 좋다, 이게 yes, no가 아니라 yes, no는 여기 있습니다. 나좀 높음, 당신의 건강 상태는 어떻느냐? 간 건강 상태에서 인지 기능 상태, 정신 건강, 대사 기능, 소화 기능 다 있습니다만 이런 기능들의 전체에서 높고 낮다라는 정도를 표시를 다 해주는 거죠. 그리고 세부적으로 표시를 해줘요. 당신의 그죠? 포스트 바이오틱스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죠? 대사 산물들. 이 대사 산물들이 중간쯤에서 당신은 아래쪽이냐 높은 쪽이냐 높더라도 어느 쪽 정도로 높으냐는까지도 수치화로 100% 비율로 해서 수치로 나타내주기 때문에 내 상태를 좀 알 수 있는 거죠. 배변 상태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성 자체는 어떠냐? 다양성은 일반적인 사람보다 조금 떨어진다. 그죠? 이분은 떨어지겠죠. 높은 사람도 있고 떨어진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자, 그리고 유익균들은 어떻느냐? 얘는 평균치에 올라와요. 얘는 적네요. 이 균은 적어요. 예를 들면 유해균은 어떻느냐? 이분 같은 경우는 유해균이 한 종이 발견되네요. 이런 것들. 그리고 건강 관련해서 대사 관련해서 그 다음에 신경 관련, 소화기 관련, 그죠? 영양소 관련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피크 표시를 해주면서 하나하나 나타내 주고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당신의 식습관, 요걸 봤을 때 앞으로 식습관을 이런 식으로 좀 해주세요. 라고 식습관 조언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생활습관 조언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 분들을 몇 분을 제가 받아서 한번 봤어요. 그래 봤더니 어떠냐면 자, 유해균과 그 다음에 유해균과 유익균의 비율 자체는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여기는 유익균이 많네요. 굉장히 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다양성이에요. 다양성은요 굉장히 크게 벌어졌지만 여기도 크게 벌어지지만 엄청나죠. 근데 여기는 작고 작잖아요. 그래서 이 다양성 부분에서는 차이가 많이 하고요. 더 많은 차이는요 종 다양성보다는 포스트 바이오틱스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대사 산물들이에요. 이 유익균들이 만들어내는 다양성은 어떻고 그 다음에 포스트 바이오틱스 균형은 어떻느냐 하고 보니까 포스트 바이오틱스 균형 자체는요 적은 부분부터 많은 부분까지 너무 큰 다양성이 존재해요. 오히려 종 다양성보다는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보다는 포스트픽스 다양성이 더 큰 거죠. 예를 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유익균들도 조금 더 많아요. 자, 균형 잡히지만 이분은 유익균은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많지는 않지만 그죠?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면 한 100가지 균이 있다면 여기서는요 400가지 균이 있는 거예요. 종 다양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완충작용이 크기 때문에 똑같은 콜레라를 들이마시더라도 요거는 괜찮아져요. 예를 들면 완충폭이 큰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내는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잘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식습관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식이섬유를 잘 먹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는 종 다양성은 많지만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아사 상태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해서 내 건강 상태를 예견해주고 진단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강 진단했을 때는 나타날 수 없는 병원에서 하는 건강 진단 이런 거잖아요.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한번 건강진단을 받아봤어. 그랬더니 괜찮아. 내가 건강하고 나고 또 마구마구 먹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건강진단이라면 그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고치려고 하는 것이 건강진단이라면 필요하죠. 당연히 병원에서 건강진단도. 요 같은 경우는 건강진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병의 유무를 판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요걸 보면서 이대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처치를 하지 않으면, 처방을 하지 않으면, 저는 이거 저 같은 경우는 5번을 받았거든요. 6개 중에서 5번짜리 5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죠. 시간이 지나가면서는 질병화로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예측을 해주는 거지 진단 자체는 안 해요. 진단은 병원 가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질병의 진단 목적으로 병원 가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질병 진단은 아니지만 앞으로 내가 식습관과 생활습관은 그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될지 내 몸 상태를 그냥 완전하게 해부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요 이걸 받아보기 전까지는 제가 걱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는 괜찮게 나왔고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재접해서 제 몸을 상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 다양성이라 했잖아요. 그죠? 다양성은 그죠? 감소가 됐을 때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종 다양성이 이게 감소가 됐을 때 이게 작아졌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면역 질환이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사성 질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종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면 종 다양성을 완료시키고 어떻게 되느냐? 먹인 프리바이오틱스를 그러죠. 고식이섬유 식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먹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죠? 왜? 맛이 하나도 없어요. 맛있는 걸 먹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게. 네, 그래서. 그리고 고발효식품을 드셔야 돼요. 그럼 고발효식품은 우리나라에 1975년대의 식단으로 돌아가야 돼요. 네, 그리고 아프리카 원주민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수렵 채취하는 상황으로.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 제재인 그죠 마이크로바이옴 제 같은 경우는 5번을 솔루션으로 먹게 되는 거죠. 이렇게 조절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에 포스트 바이오틱스 균형이 있잖아요. 요게 작아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요게 작아지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short chain fatty acid, 단세 지방산해를 그러죠. 짧은 사슬 지방산해. 요것이 면역 세포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요. 장 강화를 시키기도 하고요. 장내 환경 유지시켜주고 그다음에 영양소 흡수 촉진시켜주고 교감신경 대사 촉진 지방 축제 억제 등 다양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포스트 바이오틱스 종 다양성이 줄어들게 되게 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종 다양성과 포스트 바이오틱스 대사 산물들 이 두 가지가 매칭시켜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요거는요. 우리 그래도 건강을 그죠 생각하고 있는 우리 초등학교 우리 학생 사례예요. 근데 이 초등학생 사례인데 한번 보십시오. 포스트 바이오틱스 균형 자체가 너무 적잖아요. 유익균 부분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다양성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게 비슷해요. 근데 이게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큰일 났네. 예, 이 어린애가 지금 초등학생이 큰일 났네. 이게 아니에요. 요건요 대부분 어른들의 기준이거든요. 만약에 우리 요 학생이 초등학교 학생들만 딱 비교했을 때는요. 이게 상당히 좋은 결과일 거예요. 일반적인 초등학생들은요. 유익균은 더 떨어질 거고요. 다양성은 더 줄어들 거예요. 포스트 바이오틱스 균형 자체는 비슷해질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종 다양성은 좀 확보되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좀 섭취하는 것만 되어 있으면 요거는 올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 애들을 그죠? 초등학교 학생들의 배변 상태에서 장 건강 상태는요 식습관 생활 습관이 엉망일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그걸 잡아주는데도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린애들이라도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보면은 다음에 내가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될지 굉장히 도움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서 좀 차근차근하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개인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바이옴 상태와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내는 퍼스트 그죠? 대사 산물들 그죠? 이 두 가지를 개인 맞춤형으로 분변 상태에서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예측 가능하게 식습관과 생활습관과 그 다음에 미생물 제재들을 어떻게 삼박자를 삼일체죠. 이걸 맞추면서 개인형으로 되는 이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